제가 참 저에 대해서 많이 좀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카이스트 박사를 서킷으로 받았어요. 머신러닝에 어쩌고 들어가지 않은 랩에서 전 졸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가 오늘은 아까 최성준님의 어떤 발표보다 깊이는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힘을 드릴 수 있는 좀 희망적인 정반대의 토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킷랩을 나왔는데 왜 이걸 하냐라고 하면, 저는 좀 서킷랩에서도 컴퓨터 비전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킷 디자인도 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머신러닝보다 이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두 개가 융합된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대학원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제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별도의 별동대를 조직을 해서 따로 방과 후에 저만의 리서치 그룹을 조직을 하고 해서 커온 게 루닛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막 수식 같은 걸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보고 수학을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못 내서 티어리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 분야를 좀 봐오면서 저는 약간 인사이트 베이스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의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같이 이제 공동 창업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스트럭처로 지금 저희는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큰 오버뷰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눈을 맡았죠. 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로보틱스도 저는 이제 발을 담가본 적은 없지만 굳이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로봇이 뭔가 진짜 사람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리 인풋들이 필요하고, 센서리 인풋 중에서도 저는 제일 임팩트가 있는 거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상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흐릿하게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관으로 이제 센싱을 하게 되고, 이게 퍼셉션은 아니죠. 이거 어떤 러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그 퍼셉션 레벨까지 가는 그 컨버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로 나의 근육이나 이런 거 움직여서 다시 인바이러먼트에 영향을 주고, 그거가 무한 피드백을 도는 게 지금 저희가 스몰시민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눈이라는 토픽을 맡으면서 이제 다루게 될 부분은 감각과 지각 사이의 모델을 찾는 거죠. 근데 거창하게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전 좀 더 오버뷰의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우리가 퍼셉션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되게 오랫동안 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정말 수학적이건 여기에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는 되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을 때 저건 픽셀의 집합이잖아요. 저 픽셀의 집합에서 진짜 저렇게 의미가 있는, 저 윗부분은 스카이고 밑에 부분은 그래스고 워터고 포레스트고 이런 거를 잘 사람은 구분해낼 수 있죠. 일단 최소한 이걸 해야 되면 요거 다음 단계로 생각되는 게 이제 조금 더 오브젝트 레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레벨로 가서 이런 레이블링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이제 시킬 수가 있죠, 뭔가를. 저희 가서 쟤한테 때리고 와 이런 거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골들 중에 지금 현재 액티브하게 풀리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그리고 어디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왜까지 가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연구할 주제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혹시 대학원생분들은 주제를 잡으실 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거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이제 무엇이 어디에 중에 이제 무엇이가 보통 저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인풋은 뭐 카메라나 뭐 어떻게 주어지는 픽셀 정도로 주어지죠. 그리고 얻고자 하는 거는 뭐 이게 뭐 사람인지 인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 중에 뭐 제 이름을 알아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사람을 이렇게 잘하는 걸까?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근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들의 방법들을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처 익스트랙션, 인코딩,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나오는 모든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제안이 됐고 나왔다 사라지고 이런 걸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크게 좀 그룹핑을 해보면 인풋과 저 알고자 하는 저 클래시피케이션 리졸트 사이에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인코딩 파트가 있고 그다음 클래시피케이션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인데 사람이 뭔가 인지를 할 때 픽셀 정보에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고수준의 정보라고 한다면 뭔가 특징 어떤 이런 그 뭐 물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통의 특징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숫자로 인코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징점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어떤 벡터로 인코딩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코딩이 된 벡터들을 가지고 과연 이게 뭔지 뭐 물통인지 뭐 앰플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는 분류해내는 과정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클래시컬한 머신러닝 프로블럼들은 다 클래시피케이션 쪽을 많이 하고 뭐 리그레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비전 같은 경우는 피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피처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피처 쪽에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중에 가장 히트를 쳤던 2000년대를 휩쓸었던 슈퍼스타가 이 시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지겹게 들어오셨을 피처인데요. 이건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의 약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데이빗 러비 교수가 99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한 방식인데 특징점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벡터로 코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뭐 그게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뭐 아주 간단한 리즈닝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좀 디자인을 한 거예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라고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블라우이라는 걸 디텍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한 리전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밝기가 많이 변하고 그레이디언트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점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좀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요. 저 화살표는 그레이디언트 방향입니다. 도미넌트 그레이디언트 방향이고 그 그레이디언트 방향까지 같이 이제 디텍트를 함으로써 그 로테이션에도 좀 로스트한 피처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의 좀 그리드로 나눌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손으로 그 논문에 그냥 픽스돼서 박혀 있는 파라미터고요. 최종적으로 128디멘전짜리 벡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기존에 써왔던 다른 좀 뭐 코너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얻었던 기본적인 텍스처 피처 이런 것보다 잘 동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인용된 페이퍼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사실 1999년에 컨퍼런스 페이퍼가 먼저 나왔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4년에 나온 논문들이 다 얘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이 정도의 이펙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좋은 연구 결과들을 이거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그 128디멘전은 로컬 피처예요. 이렇게 막 부분에서만 뽑는. 근데 이제 오브젝트는 조금 더 넓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어그리게이트해서 의미를 가지는 어떤 벡터 빈에다가 좀 어사인하고 이런 종류의 한 단계 더 하이 레벨 인코딩이 좀 필요해서 백오버월드라는 이런 방식도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시프트랑 백오버워즈라는 이 두 가지 테크닉이 접목이 되면서 거의 뭐 여기서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 분야는 거의 한 10년 동안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오버워즈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로우 레벨 피처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쫙 뿌려놓고 뭐 K를 뭐 몇 개 제가 원하는 만큼 주는 거죠. 그것도 정답이 없어요. K를 논문 보면 K를 100개, 1000개, 1000개 해봤는데 뭐 1000개가 제일 좋더라. 뭐 이러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K를 이건 뭐 4개를 준 거겠죠. 그래서 4개의 빈에다가 저 로컬 피처들을 어사인 했을 때 스태티스티컬하게 저쪽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저 바이올린 클러스 저 패치에 해당하는 어떤 패치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가지고 그럼 이건 바이올린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좀 컴퓨터 친화적이죠. 조금 보면. 예. 그래서 이렇게 보내왔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프트랑 백오버워즈를 잘 하면 컴퓨터 비전 연구자로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2012년부터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판도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뭐 1000만 개가 넘는 엄청난 게 많은 이미지에다가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라는 방식으로 다 레이블링을 달아놓은 굉장히 고급 데이터셋이에요. 사실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제 2010년부터 데이터를 한 150만 점 정도 섭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뿌려보고 웹코미션을 해봐라 라는 대회가 매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2010년, 2011년까지는 다 시프트랑 백오버워즈 혹은 피처 인코딩, 그런 기존에 쭉 해왔던 그거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빼고 이러면서 에러를 아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이제 오고 있다가 2012년에 갑자기 10의 자릿수가 바뀌어요, 에러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빨간 선을 그려놓은 거는 2012년에 한 팀만 저 10몇 프로대 에러였고요. 그 2등부터는 다 예전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예전 방식 했던 애들은 여전히 뭐 1회짜리 굉장히 조그만 에러 감도밖에 달성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대로 쭉 갔을 것 같은 이 분야가 2012년을 기점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티피컬하게 이런 파이프라인을 따르는 연구 방식이 딥러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지금 아까 10몇 프로대였는데 지금은 에러가 훨씬 더 줄었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좋은 피처가 뽑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좋은 피처 플러스 클래시피케이션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서 동시에 그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적의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최적의 시스템이 뽑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전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두 단계가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또 디자인에 개입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가 다 서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모든 거에 다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디자인해 준 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 몇 층의 뭐 레이어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레이어를 놓을 거냐, 아니면 뭐 한 레이어에 몇 개의 뉴런을 놓을 거냐, 뭐 풀링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정해져야 될 거 굉장히 많지만 그게 어떤 태스크 디펜던트하다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합니다. 어떤 개입의 정도가.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미지넷이라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이런 어프로치가 가능해졌고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피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정말 그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피처들 간의 하이어러키까지 인코딩을 해내는 그런 피처가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사실 하고 싶어 했던 건데 순식간에 돼버렸어요. 물론 연구는 굉장히 예전부터 해왔지만 그래서 참 2012년에 그 빵 터진 게 굉장히 그 세상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결과도 뭐 사실 딥러닝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인데, 예, 미시간 대학의 그 이홍락 교수님이 이제 졸업 논문에 어떤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딥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고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을 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도 뭔가 얼굴을 인지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엣지부터 찾고 그게 모아서 이제 얼굴의 파트, 그 다음에 그게 모여서 더 하이 레벨 피처인 얼굴이 되고 이제 이런 하이라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데이터 드리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좀 비주얼라이즈 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건 다 샘플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렇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트레이닝을 하고 잘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다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피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를 다른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2012년에 그 빵 터졌던 아키텍처가 바로 알렉스넷입니다. 사실 이제 자기들의 그 딥뉴럴 네트워크 자기 이름이나 뭐 재밌는 이름 앞에 붙이고 뒤에 넷자를 붙이는 게 이때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래서 다들 넷자를 붙이죠. 지금 이때 15.3% 에러를 기록했어요.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논문에 저 192, 뭐 2048, 128 이거 왜 그렇게 했나요? 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숫자입니다 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블랙박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가 들어가요. 예, 그분들도 여러 실험들을 해보고 감을 넣어가면서 처음에는 이런 건 정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서 조금씩 이유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스틸 이런 정보들은 많은 경우 트라이얼 앤 에러로 많이 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